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뉴스 BGM 머니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 각국이 문을 걸어 잠근 시기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산업을 꼽는다면 항공업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입니다. 항공업계는 기지개를 펴고 있는데요. 떠오르는 미래 먹거리 사업은 무엇인지 김홍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행 제한이 완화되고 경제 활동이 회복되는 가운데 항공업계도 새로운 시도를 거듭하며 산업의 미래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늘길이 막히자 공항을 비롯한 항공사와 여행업계는 기존에 존재치 않던 위기 상황에 맞닥뜨리며 성장보다는 사업 규모 축소와 변화를 통한 적응을 시도한 등 속칭 잃어버린 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이에 항공사들은 운항 루트 조정, 비행기 대수 축소를 통한 비용 절감과 더불어 객실을 축소하고 이 공간에 더 많은 화물을 실어 나르는 신사업을 구상해 위기 극복에 나섰습니다. 팬데믹 사태로 인해 항공업계는 큰 도전을 겪었지만 이를 단기적인 해결책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지속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 가지 변화는 공항도시라는 새로운 청사진입니다. 공항도시는 기존의 공항을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도시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호텔을 비롯한 숙박시설, 식당, 오피스, 공연장 등을 도시 단위로 구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120개 이상의 취항 항공사가 전 세계 220여 곳 이상의 목적지로 여객을 연결하는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 중 하나로 알려진 홍콩 국제공항. 홍콩 국제공항은 홍콩이라는 도시의 공항이었던 과거의 모습을 탈피하고 공항의 도시를 구축해 공항 자체가 하나의 글로벌 허브 도시로 성장한다는 구상입니다. Our vision is to have the airport as an economic engine for Hong Kong. But at the same time, we want to set airport also become another landmark of Hong Kong. 홍콩이라는 도시가 도착점이 되는 이들도 있지만 경유지로 들러 한나절 혹은 반나절의 시간만 보내게 되는 경우도 있기에 이들에게 지루하게 거쳐가는 터미널이 아닌 꼭 들러볼 명소로 자리 잡고자 한다는 이들의 미래 준비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시장에 이목이 쏠립니다. 팍스경제TV 김홍모입니다. SK E&S가 수소차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일단 현대차와 전세버스조합 등과 손잡고 통근버스부터 수소버스로 전환합니다.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수소 충전소도 늘려 점점 감소하는 주유소의 충전 인프라를 대체한다는 계획입니다. 박나연 기자입니다. SK E&S가 기업의 통근용으로 사용되는 경유 CNG 버스를 친환경 수소버스로 전환하는 사업에 적극 나섰습니다. 온실가스 국가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동시에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동수단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4일 SK E&S는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환경부, 현대자동차, 전국 전세버스 조합 등과 ESG 선도기업 수소 통근버스 전환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SK E&S는 수소버스의 연료인 액화수소를 안정적으로 생산 및 공급하고 충전 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담당합니다. SK E&S는 올해 말 인천 액화수소 플랜트에서 연간 최대 3만 톤 규모의 액화수소 생산이 예정된 상태, 또 글로벌 수소기업 플러그파워와의 합작법인 SK 플러그 하이버스를 중심으로 액화수소 충전소 구축을 추진 중입니다. 수소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 아우르는 국내 수소 생태계 조성을 본격화하는 겁니다. SK E&S가 공급 예정인 액화수소는 기체 수소 대비 대용량 운송이 가능하고 충전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성능적인 측면 외에도 실제 탑승한 직원들의 반응 역시 긍정적입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타보는 건데 그냥 일반적인 전기 택시나 전기 승용차 탔을 때처럼 조용하고 진동도 적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자면서 오더라고요. 그만큼 승차감이 좋았습니다. 내연기관 특유의 그 진동이 없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멀미가 심하신 분들도 편하게 탈 수 있을 법한 버스인 것 같습니다. 한편 이번에 전환되는 수소버스는 유니버스형으로 올해 4월 출시됐으며 고속형 대형버스급의 세계 최초로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을 탑재한 친환경 차량입니다. 팍스경제TV 박나연입니다. 자, 리포트 보셨습니다. 보신 영상처럼 이제 통근버스를 수소버스로 교체하게 되면 이 환경적인 측면이나 성능적 측면에서 상당히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자, 취재한 박나영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기자. 자, 뒤에 있는 그림은 수소 전기버스인데, 자, 먼저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통근버스 비율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유버스 4만여 대 중 약 88%인 3만 5천여 대가 통근 또는 통학용으로 운행 중입니다. 이 같은 수소버스로 교체를 하면 연간 22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규모인데요. 이 수소버스의 충전 속도가 10분 내외로 빠르고 또 1회 충전 시 가능 주행거리도 길어서 장거리 운행에 유리하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도 매우 우수합니다. 따라서 기업들도 하나둘씩 수소 통근버스 사업에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네, 방금 얘기한 거는 어떻게 보면 전기차 대비 수소차의 어떤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먼저 이 수소 통근버스 사업의 시발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먼저 시작한 기업이 포스코 ENC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포스코 ENC는 이 통근용 고상 수소버스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서 운영 중인데요. 먼저 관련해서 영상 함께 보시죠. 일반 경유버스보다 소음과 진동이 적어서 편안한 것 같고요.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환경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뿌듯한 것 같습니다. 네, 이 포스코는 앞으로도 이 수소 통근버스를 전 그룹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SK 하이닉스, SK 실트론, 또 삼성전자 등도 통근버스의 수소버스 전환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올해 안에 250대 이상, 또 2026년까지는 2,000대 이상을 통근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전기차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수소차들도 이제 슬슬 하나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시장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죠? 자, 지금까지 사업팀의 박나연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H가 친환경 공법을 적용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선보였습니다. LH가 그리는 미래 주택의 모습이죠. 전용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로봇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관람객 사이를 지나갑니다. LH가 미래 주택에 적용할 기술들이 모인 ESG 특별관의 모습입니다. LH는 이번 전시를 통해 나아가야 할 미래 주거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키워드는 에너지 효율. LH는 2030년 제로에너지 3등급, 2050년 제로에너지 1등급 주택 실현이 목표입니다. LH에서는 제로에너지 3등급 시범도시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6-3 생활권 M1 블럭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입주 후에는 세대당 3에서 4만 원 정도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범 사업에 적용되는 제로에너지 기술 요소로는 신재생 에너지 요소인 지열 에너지와 태양광 에너지,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고성능 단열재, 고기밀성 이중창, 집광 채광 블라인드로 구성된 패시브 요소가 있습니다. 해당 단지에는 지열 시스템을 사용해 세대 내 냉난방을 조절하고 480장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기를 공급합니다. 각 방마다 실내 공기질 기준치 초과 시 자동으로 환기시켜주는 공기질 관리 플랫폼 오토시스도 선보였습니다. 실별 제어 세대 환기 시스템은 각 실별 공기질 센서가 CO2,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여 환기가 필요한 실만 집중적으로 환기가 가능하도록 구현한 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약 50에서 70% 소비 전력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전시 부스에는 스마트 기술이 접목된 VR 체험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입주할 아파트의 기계 설비 배치와 원하는 마감재를 선택해 볼 수 있는 체험 공간입니다. LH는 ESG 기술 개발을 통해 에너지 효율에 스마트함이 더해진 주거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목표입니다. 박세균TV 전용섭입니다. 우리은행이 공급망 관리를 위한 플랫폼 원비즈 플라자를 직접 개발해 중견,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고객 유치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유대감을 확대해 향후 부수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래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김하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은행이 중소기업과의 상생금융 실천을 위해 공급망 금융카드를 꺼냈습니다. 기업의 원자재 조달부터 제품 생산, 유통, 판매까지 이어지는 공급망 전반에서의 지원을 약속한 겁니다. 생산 과정부터 해가지고 쭉 공급망 관리 단계별로 있는데 그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지원할 수 있다면 조금 더 기업들이 생산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기업 금융으로 거듭나기 위한 미래 고객 확보 차원이기도 합니다. 우리은행은 디지털 공급망 플랫폼 원비즈 플라자를 통해 기업의 업무 환경 개선에 앞장선다는 구상. 우리은행은 원비즈 플라자를 통해서 기업 간의 업무 편의를 하기 위한 그런 비금융 서비스를 이번에 선보이게 돼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번 ADB 행사 통해서 더욱더 이제 그 많은 널리 알리는 그런 효과를 얻고자 했습니다. 특히 자체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는 중견, 중소기업을 돕는다는 취지. 자금 확보가 어려운 기업들의 경우 유료로 기존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사용했던 탓에 비용 부담은 더욱 가중됐습니다. 현재 원비즈 플라자 가입 기업은 약 6천여 곳. 우리은행은 가입 기업에 한해 보증료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등 상생 측면의 지원과 시스템 고도화 등의 기술적 측면에서의 지원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금융적인 측면에서 중견 중소기업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혜택을 들을 수 있는, 비 올 때 우산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금융 지원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도화해서 하반기에는 전상 개발 들어갈 예정이고요. 우리은행은 공급망 금융의 포문을 연 만큼 상생금융의 새로운 모델을 지속해서 구축하겠다는 포부입니다. 팍스경제TV 김하슬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은행 취재한 증권금융부의 김하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지금 기사 내용에 나온 이 공급망 관리 차원의 지원,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없었던 겁니까? 네, 그동안 금융권은 매출 채권을 통해서 자금 지원을 해왔습니다. 매출 채권은 말 그대로 기업이 상품을 매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인데요. 매출 채권이 발생하면 기업은 그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상품 개발에서 생산, 유통, 소비로 이어지는 공급 사슬이 지난 후 수익 창출 활동이 이루어질 때 그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공급망 초기 단계부터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더 많았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이 수월한 금융권의 개입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김 기자 이야기했지만은 중소기업은 초기에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금융권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최근 시중은행들이 상생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공급망 금융을 속속 선보이고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향후 부수적 거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소기업과의 유대감을 쌓기 위한 이 하나의 전략인 건데요. 우선 우리은행은 기업 내 공급망 관리 플랫폼 확산에 힘쓰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관계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플랫폼에 가입한 회사들 대상으로 전용 상품을 계속 개발해 나갈 예정이 있고요. 실적으로 SGI 서울보증이라든지 협약을 통해서 발주 단계, 그러니까 발주 금액을 기반으로 제가 대출을 나간다든지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달 하나은행도 무역거래 플랫폼 기업 EC플라자와 손을 잡고 공급망 금융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거래처 발굴부터 대금 결제까지 무역금융을 중점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입니다. 기업은행은 공급망 결제성 여신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재편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할인어음, 외상매출 채권 담보대출, 전자채권 담보대출, 구매자금 등 국책은행답게 직접적인 자금을 지원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네. 자, 은행 입장에서도 이익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새로운 것을 하겠지만 중소기업에게도 꼭 필요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김하슬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내 3대 철강 기업인 동국제강이 지주체계로 출범했습니다. 기존 동국제강은 동국홀딩스로 지주회사 역할을 맡게 되는데, 자, 앞으로의 향방, 사업팀의 배석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배 기자, 자, 동국제강 지주체계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먼저 큰 틀의 구성도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동국제강이라는 하나의 회사로 운영이 됐는데 이제 인적 분할을 통해 동국홀딩스, 동국제강, 동국CM까지 이렇게 3개 회사로 나누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존 동국제강은 동국홀딩스로 앞으로 지주사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전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동국제강 그리고 동국CM을 각각 신설해서 열연과 냉연 등 이제 본연 사업 전문화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3개 회사 모두 6월 16일부로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하게 됩니다. 자, 이제 회사가 이제 3개로 쪼개지게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각 사의 수장은 이제 누가 되는 겁니까?
먼저 지주회사인 동국홀딩스에는 장세욱 부회장이 대표이사를 맡습니다. 장 부회장은 고 장상태 명예회장의 차남으로 1996년에 입사해 동국제강 부사장과 유니 온스틸 사장을 지냈습니다. 2015년 동국제강 부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그간 동국제강을 이끌었습니다. 형인 장세주 회장과는 9살 터울입니다. 신섭회사 동국제강에는 이제 최삼영 대표이사가 선임됐고 동국 CM은 박상훈 대표이사가 이끌 예정입니다. 최삼영 대표이사는 1997년에 입사해 포항 공장장과 인천 공장장을 거쳤고 지난해 12월 정기 인사를 통해 부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정기주총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돼서 그간 장세욱 부회장과 동국제강 대표이사로 회사를 이끌어왔습니다. 박상훈 대표이사는 1993년에 입사를 했고요. 부산 공장장과 내년 영업실장 등을 거쳤습니다. 두 인물 모두 엔지니어 출신으로 현장 통으로 불립니다. 네, 배 기자, 왼쪽에 있는 분이 장세주 회장이죠. 네. 그 오른쪽이 장세욱 부회장. 맞습니다. 맞죠? 이렇게 보니까 이제 구분이 좀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지주자 체계로 바뀌면서 이 왼쪽에 있는 장세주 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장세주 회장은 앞서 횡령 배임 등으로 2015년에 구속되면서 이제 경영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나 있었습니다. 2018년에 가석방됐는데 그간 취업 제한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경영 일선 복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 이제 다른 회장들과 함께 8.15 특별사면으로 복권되면서 다시 경영 일선으로 복귀가 가능해진 겁니다. 장세주 회장이 등기 이사로 책임 경영에 나선 것은 2015년 이후 이번이 8년 만입니다. 이로써 장세주 회장과 동생인 장세욱 부회장의 책임 경영, 형제 경영이 본격화에 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개 회사로 분할이 됐는데 각 회사들의 추진 전략 어떻게 됩니까? 동국홀딩스는 앞으로 철강 분야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소부장 분야 신사업 발굴과 그룹 미래 전략 수립을 하는 역할을 이제 맡게 됩니다. 또 물류와 IT 등 그간 동국제강이 시도하지 않았던 사업에 도전한다는 방침입니다. 동국제강은 탄소 배출 감소 등 친환경 성장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또 동국 CM은 주력인 컬러 강판을 통한 매출 확대에 집중한다는 계획이고요. 이를 위해 이제 해외 판매 거점도 현재 멕시코와 인도, 태국 3개국에서 7개국 8거점까지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이제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시죠. 동국홀딩스는 지주회사로서 전략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주도하게 될 예정입니다. 동국제강은 스틸 포 그린이라는 전략을 기초로 해서 친환경 전기로 제강 사업 고도화에 주력하게 될 것입니다. 차별화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동국 CM은 DK 컬러비전 2030이라고 하는 성장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2030년까지 컬러 강판 관련 매출 2조 원, 글로벌 100만 톤 체제를 구축한다라는 목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동국제강의 직원들은 어떻게 이제 구분이 됩니까? 동국제강의 전체 임직원 수는 약 2천여 명 정도 수준인데요. 이제 직원들의 의견은 반영을 하되 주로 이제 기존의 열연과 내년 사업부대로 이제 발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측은 이달 중 이제 임직원들의 발령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1일부로 발령받은 곳에서 근무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두 회장과 부회장이 형제 경영, 책임 경영을 하겠다는 그런 말을 했는데 왠지 이 말이 상당히 무겁게 느껴지는군요. 자, 앞으로 이제 주주들을 위한 배당 정책 등에도 노력을 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사업팀의 배석원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최정한 진단키트 상용화와 허세틴 바이오시밀러의 품목 허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적자 기업에서 흑자 기업으로 전환한다는 입장입니다. 김효선 기자가 박소연 대표를 만나 진행 상황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바이오시밀러와 항체 신약 개발 전문기업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올 연말이면 유의미한 매출 성적을 올릴 전망입니다. 허세틴 바이오시밀러 HD201의 경우 판매 승인이 가시화되면서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판권 문의가 잇따르고 있으며 최장암 진단키트는 새로운 캐시카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전략 박소연 대표와 나눴습니다. 재심사 신청은 이제 작년에 한 거고요.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전 미팅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최종 조율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등록 자료 제출을 하게 되는데
사전 미팅이 이제 5월 17일로 잡혔고요. 제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번에는 완벽하게 자료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아마 내년 초 정도의 승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HD201의 판권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제약사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단순하게 이제 분석적 동등성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 분야에 계신 제약사 분들께서는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다만 저희가 자료 제출을 하고 좀 더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해서 그런 속도를 좀 조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승인이 내년 초라고 생각을 하면은 파트너들을 위해서 스탁을 만들어주는 거는 아마 올해 말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헐셉틴 매출이 내년에는 일어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바이오시밀러는 플레이어가 많아졌잖아요. 결국은 가격 경쟁력이 마켓 점유율을 결정지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굉장히 강점이 많습니다. 약가를 낮추고 이윤을 낮춰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을 하고, 회사는 계속 그 약을 생산을 해서 보급을 하는 그런 바이오시밀러의 생태계를 저는 그렇게 내다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더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더 저렴한 가격에 좋은 항체 의약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려고 합니다. 췌장암은 사실은 발견이 되었을 때는 말기인 경우가 많아요. 조기 발견이 또 어렵고 해서 작년에 저희가 이제 굉장히 고감도로 혈중의 파워풀을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출원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이제 임상이 진행 중인데 제 생각으로는 빠르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 이 정도의 제품 출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파워풀 진단 키트도 상용화를 좀 가속화해서 환자들을 보호하고 치료제나 진단법을 개발하고 이렇게 기여하는 측면도 있지만, 저희 회사의 측면에서 본다면 진단 키트 자체도 이제 매출원이 될 수 있습니다. 프레시지 바이오파마 그룹이 디스커버리서부터 전임상, 임상 개발을 통한 그런 신약과 바이오시밀러 개발,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는 제약사로서의 모습을 갖춰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올해 좀 더 분발해서 이런 면모를 주주님들께, 대중들께 보여드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PC게임에서 즐기던 총게임을 현실 공간에서 직접 해본다면 어떨까요? 이 롯데월드가 인기 온라인 게임이죠. 배틀그라운드를 오프라인에 만들었습니다. 재밌겠죠? 박주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장으로 향하는 수송기를 타고 군사기지에 내리면 생존 게임이 시작됩니다. 전투훈련도 하고 적들의 비밀 무기 제거 임무도 수행합니다. 롯데월드가 인기 온라인 게임인 배틀그라운드의 짜릿한 액션 현장을 오프라인에서 구현했습니다. 저 워크스루형 슈팅 게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어떤 IP가 제일 잘 어울릴까를 섭외하던 도중에 크래프톤의 펍지 IP가 이제 섭외에 응해 주었고, 배틀그라운드 월드 에이전트 어트랙션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월드 에이전트는 1인칭 시점의 생존 게임을 최대 16명이 팀을 이루는 슈팅 게임으로 바꾼 것이 특징입니다. 실감나는 가상 전투를 즐기며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오가는 흥미로운 경험이 가능합니다. 롯데월드에 따르면 통상적인 어트랙션 개발에 2년이 걸리는데 실감나는 세계관 표현을 위해 공을 들여 3년이나 걸렸다는 후문입니다. 롯데월드가 우리나라 게임을 현실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 넥슨과 손잡고 카트라이더 레이싱월드 어트랙션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게임 속 모습이 오프라인에서 현실화되자 이 어트랙션은 현재도 일찍 마감될 정도로 인기입니다. 지금 이 어트랙션 말고도 큰 프로젝트가 2-3개 정도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IP를 활용할 수 해서 콜라보를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면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롯데월드에 놀러 오시는 고객들을 위해서 최대한 즐겁고 신기하고 새로운 어트랙션을 많이 제공할 수 있게. 테마파크에서 콘텐츠의 힘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롯데월드가 유명 IP와의 협업을 통해 스토리 확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팍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 아이솔의 축제는 파라다이스 그룹의 대표 사회공헌 활동으로 장애의 장벽을 넘어서서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통합문화예술축제입니다. 아이소리 축제가 장애와 비장애 어린이들이 하나가 되는 통합문화예술축제로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할 예정이고요. 더불어 장애인식 개선 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BGM 머니를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리 기자들이 발로 뛰는 생생한 현장의 모습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